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5일이요.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급히 전해드릴 얘기는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캠프 해체를 선언했어요. 이 절대 후보 사퇴가 아님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의미가 참 와닿지 않는데요. 일단 캠프 해체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낡은 정치문법을 써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내 홀로 새로운 정치문법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후보의 캠프를 공식적으로 해체한다라는 입장문을 조금 전에 막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까지 해드리고 제가 잠을 자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아직 잠 안 드신 분들은 제 방송을 조용하게 한번 들으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러한 중대한 입장문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제 내일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경선 결과. 최재형 감사원장 여러 조사를 보면 5등은 할 것 같아요. 5등은 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5등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사전에, 뭐라 그럴까요? 사전 준비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또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 굉장히 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캠프를 해체한다. 그러나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입장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12시가 다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선 레이스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글쎄요, 새로운 길이 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외형적인 새로운 길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새로운 길, 이거는 이제 미래 비전을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미래 비전이 하나도 안 나왔고, 또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비판, 이런 것도 다른 후보, 즉 앞서가는 홍준표라든가 윤석열에 비하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 뭔지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고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점점 식어갔고 오늘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지율이 10% 두 자릿수를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기세를 보였어요. 처음에 5% 안에서 시작하다가 한 8, 9%, 7, 8%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5% 내외 4등, 5등, 6등, 7등까지 밀리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후보인 저 자신에게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대목은 상당히 겸손하신 거죠.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저는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자였다. 며 자기 비판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캠프 해체가 후보 사퇴는 아니다 라고 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한다. 홀로 서겠다.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해체 뒤에는 일종의 개방형 미니 캠프를 구성했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민께 캠프문을 활짝 열겠다. 뜻을 같이 해주실 캠프 실무진도 환영한다. 국민과 지지자들만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자, 제가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은요, 캠프문을 활짝 열고 캠프 실무진들 오면 환영한다 그러는데, 있는 캠프도 다 해체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자, 문제는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입문시킨 사람은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굉장히 참 궁금하다. 캠프를 해체하면서 문을 열겠다? 아니, 캠프를 해체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열릴 문이 없죠. 이미 문 다 부서진 건데. 그렇잖아요. 문 부서지고 집이 부서진 건데 거기 문 하나 열어봤자 다 부서진 문 속으로 과연 누가 들어오겠느냐. 대단히 미안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새로운 길, 새로운 정치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 대표잖아요. 새정치 안철수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망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물론 업다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선거 때 대대적인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안철수 지지율도 아주 굉장히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를 시도했던 분들이 다 실망. 그 다음에 김동연 지금, 저도 김동연 누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해놓는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논평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의 얘기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어요. 저도 13명, 14명, 15명 뭐 0.1%가 나오도 저는 1% 미만이 나올까 봐서, 아예 0.몇 프로 나올까 봐서 솔직히 겁이 나서 못 나가요. 제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 대선 후보 나올 사람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100명이 뭐예요? 100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게 겁나서 못 나가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이 진짜 지난 6월 28일 날인가요? 딱 사표 내고 나와서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달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새 정책 하나도 못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최재형 감사원장 인품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하잖아요. 뭐 제가 인품이라든가 뭐 실력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를 접는 방법에 있어서, 정치 대비할 때하고 지금 정치를 접는 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 기대치에 실망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도요, 딱 해체한다 이렇게 캠프로 해체한다 그러면은 캠프 해체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관까지도 최소한도 보여줘야 2%가 됐든 5%가 됐든 7%가 됐든 그동안에 최재형 원장한테 기대했던 새정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 이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실망을 안 주죠. 이렇게 대안이 없이 그냥 캠프 문은 열어놓는다, 그러나 해체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 머리가 하도 좋은 양반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저같이 평균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논평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일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놔라. 예, 추가적인 입장. 그러니까 캠프는 해체했지만 문은 열어놨다. 이 문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거는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 가장 쉬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놔달라. 예. 그래서 지금 캠프 내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중간중간에도 나왔잖아요. 예, 뭐 중간에도 캠프 해체한다, 또 뭐 중간에 뭐 대단한 사람이 그만두려고 했는데 말렸다, 뭐 등등, 또 중간에 사퇴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그나마 버티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면 김영우 의원이 지금 삼선의원인데 들어갔고, 정의화 의장은 평생 정치하신 분 아니에요.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의사다가, 그러면 이분도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캠프 활동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망스러운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캠프를 해체한다는 이 입장문에 맞아, 이분이 이런 데서 실패했고 이런 데서 기대가 굉장히 실망을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기회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전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수준의, 그러니까 해체 입장문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입장 아주 쉬운 용어로 멋있게 한번 꾸며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다시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게끔, 해석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고, 또 병역 전문가이고, 그리고 미담 제조기, 정치판은요, 미담 가지고 안 되는 게 정치판인 것 같아요. 흙탕물에 튕길 때 같이 흙탕물에 흔들고, 맑은 물에 놀 때 같이 또 맑은 물에 놀고, 이러면서 변신도 하고 이래야 살아나가는 것이지,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 같이 훌륭한 인품이 앞서는 분, 이것만 가지고서는 매력 포인트만 갖고는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평시가 아니에요. 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렇게 좀 평화로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치가 행해질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좋은 그 메리트를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야. 가장 비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문재인 정권하고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야권의 후보로, 이러한 이 컨셉하고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도전적인 의지, 그리고 도전의 방향과 방법, 전략 면에서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멋있는 미래 비전을 걷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도덕 가지고 되는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 국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 현재의 국면을 잘못 읽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나와서 이렇게 퇴임의 변을 낸 것이, 퇴임이 아니라 해체의 변을 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논평을 못 하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실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사나이 대장부가 한번 칼을 꽂았는데 어차피 경선 내일 발표하는데 2차 경선까지는 가갖고 멋있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경선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8강까지는. 그래서 2차 경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고해라. 예. 아니 평생 판사로서 성공해가지고 감사원장까지 성공했는데 나중에 뭐 이해창 또 이 고건 또 뭐 반기문 이 폐인의 사례로 기록되면 그건 불명예잖아요. 아버님한테도 그건 불효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좀 사람이 좀 강해야죠. 이럴 때는. 예.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사실 약할 때는 약하지만요. 강할 때는 저는 엄청 강합니다. 또 약할 때는요. 정상적이고 약한 것보다 더 약해요. 저도 테러범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분당 샘물교회 의원들 그 신도들 23명 잡혀있을 때 아프간 현장에서 제가 테러범하고 무장 해제 상태에서 마지막 단판 거는 사람이에요. 저도 깡나고 있어요. 점잖을 때는 점잖지만.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님 훌륭하신 분인데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갑자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한 말씀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정치판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이러한 선례는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겨내시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나는 윤석열 총장 지지한다. 내가 사퇴하겠다. 내 캠프에 있는 사람들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정권 교체 힘을 합주시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대안을 내요. 저는 솔직히요, 윤석열 총장 먼저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동 투쟁을 선언했잖아요. 바로 어제 그제 이제 날짜상으로 보면 그걸 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거 사퇴하는구나. 사퇴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적극 밀어주는구나. 정세균이 사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퇴의 수순이구나. 그래서 이 멋있게 공동 투쟁 선언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면 총리 가겠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일탄으로 공동투쟁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캠프를 해체한다 하면서 헷갈리니까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멋있게 차라리 나는 윤석열 총장 밀겠다. 뭐 아니면은 홍준표 밀겠다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사주 의혹 공동투쟁하자 했을 때 이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안했다. 이거를 제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멋있구나 했는데 오늘 이 사퇴의 변은 약간 덜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도 그러잖아요. 딱 지지 선언하고 후보로 나왔다가 지지 선언하고 부통령 되잖아요.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정권 교체에 힘을 하십시오. 그게 더 멋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엘리트들 샌님 같아서 판사들이 샌님이라고 하잖아요. 검사들은 좀 싸우는 기질인데 아마도 여기서 샌님 기질에 가지고 이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나서다 보니까 이 최재형 감사원장 훌륭하신 분이 실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님 힘내십시오. 그래서 힘내고 지금 일환으로 캠프를 열어놓고 간다. 좋아요. 한번 가보시고 그게 안 되면 제 2단계에서는 2단계 또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랜 B가. 플랜 B로는 윤석열 총장이든 홍준표는 밀어라. 밀고 싶은 사람 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밀 것 같지는 않고 윤 총장을 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투쟁하자고 했잖아요. 고발사주 보고. 그 명분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권교체 100의 종을 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투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말씀이 조금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제는요. 매일신문에서 여론조사회사 소셜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경북 대구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1일과 12일.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구 경북의 이번 경선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거기 당원이 워낙 많으니까. 60%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자구도를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다자구도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35.7, 2등이 홍준표 20.6, 그 다음에 이재명 14.4, 이낙연 5.9, 최재형을 얘기하면 2.0인데 최재형 감사원장 때문에 조금 몇 명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승민 5.1, 안철수 3.0, 그 다음에가 추미애가 2.5, 그 다음에 심상정이가 2.3, 그 다음에가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1등이 이재명 31.0, 이낙연이 21.7, 그 다음에 박용진이가 6.7, 정세균 5.6입니다. 추미애가 4.9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36.1, 그 다음에 홍준표가 33.2, 유승민이가 8.8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형이 2.4, 그리고 안상수, 장기표, 장성민이 1.5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배 이상대 올라서 63.1%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 25.6, 그래서 4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추미애는 7.2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1, 그 다음에 홍준표가 33.2예요. 양강체제입니다. 근데 두 후보 격차, 홍준표와 윤석열은 줄어들고 있어요. 홍준표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는 11.3%였는데 이번에 4배가량이 올라가가지고 33.2가 됐고, 윤석열 후보는 7월에 45.9에서 10%가 빠져서 36.1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집도끼들만 볼 경우에는 이 홍 후보는 33.6이고 윤석열은 48.8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 후보하고 윤석열을 비교하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 후보가 34.5인데요 윤석열은 6.5예요. 이렇게 28%나 차이가 나. 이거를 홍준표 쪽에서는 확장성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역선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요, 이 정도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이거는 그냥 간략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번에 이제 여야의 대결에서 야의 대결, 즉 홍준표와 윤석열 간의 내전이 지금 아주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전의 지금 핵심이 오찬회동 때 제3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고발장에서 성명불상의 제3자를 고발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내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홍준표 측이 공격하고 있고, 윤석열 측이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고발장까지 명시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은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필영이라고 하는 제3자, 이 사람의 실명을 맨 먼저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조성은과 박지원 관계. 그리고 그 당시 동석자의 DNS도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성은이가 이름을 맨 먼저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조성은의 경우에는 배석자 없었다, 박지원이도 없었다. 홍준표의 경우에는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 듯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서 이 동석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필영, 우리 국정원 출신입니다. 3급, 그리고 7년 전에 퇴직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홍준표 아주 핵심 인물로 돼 있고 조직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과는 일면식도 없다, 조성은이하고. 이거는 속아 웃을 얘기다. 그래서요, 이 머니투데이에 단독 인터뷰를 해서 실체를 본인이 밝히고 나섰습니다. 속아 웃을 얘기고, 박지원 원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조성은 씨는 연락처도 없는 사이다,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동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제가 국정원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넘었고 그런 사람이 박 원장을 만날 이유가 있겠느냐. 만남 의혹이 제기된 날짜 바로 다음 날 12일 날 제주도를 가서 그 전날 의혹 제기된 날짜 당일에는 직원들과 하루 종일, 그게 10일 날은 제주도에 갈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한다. 동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윤 총장이 요새 지지율이 좀 빠지니까 캠프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홍 의원 캠프에 소속돼 있다는 것 때문에 날 엮어 가려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윤 총장 캠프 쪽에서는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제보 자체가 틀렸다. 제보받은 사람이 윤 총장에게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듯하다. 그러면서요, 저희 캠프에서는 이미 윤 총장 캠프 쪽에서 이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바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걸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요, 이러한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고 특정해 보라고 하니까 기자들에게 취재해 보라고 역공작인하고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다. 누가 거짓 소문 퍼뜨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 이어서 오늘 또 검찰을 가족보호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검찰 사위와 문건이 터졌다. 이게 장모 문건이요. 정도로 대처하라. 그러면서요, 윤 총장 쪽에서 쫓기지 뒤집어지지 이제는 걸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 본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 후보의 지지율 상태가 거세지니까 고발 사주 배우설을 제기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상대를 보고 달려들어야지 그 사람들은 공격수로 따지면 초보 공격수다. 나를 공격할 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주 이 홍준표 후보답게 아주 세게 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관해서 조성은은요, 오늘 윤석열 측 캠프 쪽에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조성은 씨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출국을 금지시켜라 이렇게 공수처에 촉구를 했고, 또 박지원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출국 금지 요청과 관련해서 윤 캠프 측에 향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정말 급하신가 싶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여기에 쓰지 말고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고 당과 상관없다는 걸 밝혀서 당이라도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우리 원장 박지원 원장 그러잖아요. 이 우리라는 말은 제 오래된 말버릇이다. 애초부터 여기에 박 원장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왜 자꾸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정원장은 이런 소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박 원장이 윤 총장과 친분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닌 건 결국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이 박 원장을 필요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석 의혹과 관련해서 홍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니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박 원장이 홍 의원을 존중하지만 둘 사이가 썩 그렇게 가깝진 않다. 그분도 안 만나는데 그분 보좌관을 왜 만나겠느냐. 갑자기 성명불상 동석자가 꼭 그 자리에 제3자가 있어야 한다고? 왜? 공작이기 때문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신고를 어제 13일날 마쳤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SNS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싶기도 해서 제가 그런 조치까지 할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조성은 씨 얘기,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왜냐면 자기가 고발 사주 안 했다.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을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또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본인 이외에 고발 사주에 관여했던 검찰 내부 인사가 공수처에 내부 고발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박지원 게이트로 몰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저 하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예, 그리고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느냐.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고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밀한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수처가 곤란해질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니까요, 진중훈 교수가 14일 기사를 공개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의혹을 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밤만 되면 이 추미애 또 입장문을 내놓는데요. 지금 손준성을 인사 때 어떻게 됐느냐, 왜 계속해서 자리에 더 앉혀뒀느냐, 바로 인사 이동을 안 했느냐. 그래서요, 100분 이 토론에서 이낙연과 추미애가 이 문제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손준성 임명 때 뭐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추미애가 그 인사 로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로비뿐만 아니라 당도 총도 엄회했다. 그래서 청 관계자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누가 책임졌어요? 당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엄호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폭로했어요. 앞으로 이게 또 파장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청와대의 사실상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법무장관 때 손검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했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의 로비였나?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 총장의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청와대 안에서도 엄호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에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할 때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말하자면 저격한 것이죠. 그래서 손검사에 대한 인사청탁 폭로 청와대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나라는 박용진 후보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뀌어 이슈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서요. 8월에 인사가 있었고 인사로비가 강력히 있었다. 그런데 제가 재청권자이지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느냐. 재청권자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문건이 감찰로 드러나서 한창 감찰 중인데 당에서 당대표 이낙연 후보가 당정적 혐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전화해야 한다. 재보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에 건의해가지고 청와대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요. 윤석열 총장이 유임시켜달라 했는데 자기는 반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임이 됐더라. 이런 얘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그때도 청와대에서 아마 청와대 쪽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로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한번 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당시 감찰도 있었고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 그때 내가 알아보니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했고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요. 당시 감찰도 있었고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했던 시기에 언론이 야당과 합세해서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고 또 이를 바로 잡으려고 이낙연 전 대표가 법무장관 해임 건의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요. 손준성이라는 문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했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모르고 앉혔다면 안 다음에는 장관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지 그걸 어떻게 당 대표 탓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알겠나 이렇게 또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장관은요. 윤 총장 측 로비와 함께 당에서 옹호한 사람도 있었다. 청와대 안에도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박을 했다라는 보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요. 또 심야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또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제 방송 구독을 권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